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택시 운전사에 관해서 시사인의 고지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택시 운전사가 많은 관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 광주의 모습, 그리고 광주 주변 도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쟁터에 상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군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두환 대통령 쪽 입장에서 방금 그 민정기 수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 생각은 앉아서 자세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지금 발표를 했고 안 했고도 중요한 이슈지만 앉아서가 왜 중요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조준사격 유무인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진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네. 거기에서 더 밝혀질 텐데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들 최초 네.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예. 그리고 헬기 기총소사 부분 그리고 조준사격 여부 이렇게 있는데 헬기 기총소사는 헬기가 이렇게 헬기에서 총 쏘는 걸 봤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증언이 있는 반면에 네. 조준사격 부분은 당시에 이제 계엄군 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네. 제대로 조준해서 쏴라.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그런 진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서 진술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준 사격까지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네. 헬기는 이제 그렇게 쏘는 것을 봤다라는 진술이 있으니까 네. 더 조사해야 될 영역이 좀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방금 이제 그 사격 이야기가 나오고 명령으로 나왔다. 이제 이게 하나의 중요한 광주 사태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르는 하나의 단초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 혹시 상황 일지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니까 이제 예. 이게 어떻게 이제 그 발발이 되고 진행이 됐는지를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80년대 5월 달에 이제 전국에서 집회가 있었죠, 사실은. 예.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도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이제 예. 집회를 하자라고 있었는데 예. 이제 계엄군 쪽에서 살짝 이제 얘기를 흘리면서 이제 다 강경 진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회가 대부분 이제 회군으로 하죠. 회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산이 되고 그랬는데 광주에서만 그때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신군부를. 그래서 이제 5월 14일 네. 이때 이제 전북대나 전남대 이런 데에서 이제 좀 일어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계엄 하에서 일어난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수부대가 투입이 된 거는 네. 5월 예. 16일, 네. 5월 16일하고 17일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17일에는 31사단 병력이 투입이 되고요. 네. 그날 또 2군 사령부 7공수여단 이런 데서 이제 속속들이 이제 광주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광주를 포위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위대하고 이제 격돌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과 예. 시위대가 서로 이제 이렇게 시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총격이 시작된 거는 예. 제가 좀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19일경에 계엄군의 총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예. 한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이 김경철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 5월 19일 날 계엄군이 이제 총에 의해서 부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5월 20일 날 예. 5월 19일 상황이 예. 계림파출소 근처에서 예.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렇게 이게 최초의 실탄 사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0일 날 되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 그러면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하면서 경찰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 쪽에서도 버스를 몰고 경찰로 돌진하면서 경찰 4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바로 한 50분 있다가 광주 MBC 건물이 방화가 되고요. 예. 사태가 상당히 악화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5월 21일 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대형 헬기가 도청에서 뜨고 그다음에 시민군들과
계엄군들 사이에 대치 관계가 시작되면서 오후 2시쯤에 되니까 탄약고에서 TNT 등이 시민들이 입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진짜 이 발포, 시위 군중을 해서 발포가 된 게 정확하게 지금 제 기억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5월 20일 화요일 날 자정 무렵에 광주역 광장에서 이제 계엄군이 발포를 하고 이때는 상당히 대규모 발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때 사망자가 4명 정도입니다. 제 자료에는 5월 21일 수요일 13시 00분에서 그때가 이제 가장 발포가 집중 발포가 났었죠. 도청 앞에서 그죠. 그 전날 밤에 발포가 먼저 있었고요. 맞아요. 사망자들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발포는 말씀하신 수요일 날 한 12시에서 1시 맞네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저녁 9시쯤에 경찰관 4명이 사망을 하고 50분에 광주 MBC 건물이 방화가 되고 11시에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로 시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인데 그럼 택시 운전사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하셨죠? 네, 여기 이제 19일에서 20일, 그다음에 21일 낮에 이제 집중 발포 상황 그때까지입니다. 가장 민감할 때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20일하고 21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두환 대통령 쪽에서 전 대통령 쪽에서 문제 삼은 장면이 헬기 기총 사격이죠.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문제를 삼으셨는데 저는 좀 소송을 제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제대로 조사해서 CCTV를 가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5.18 특위나 그다음에 보상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졌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명예훼손 소송을 거시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쟁점들에서 과거의 자료나 그다음 새롭게 수사를 해서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지금 거의 한 3주가 가까이 지났는데 소송을 아직 안 거셨더라고요. 좀 걸어주셔서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헬기에서 사격했다라는 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거는 2016년이죠. 작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그 광주에 있는 전일 빌딩이라는 그 빌딩이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이제 총탄 흔적이 새롭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각도상이나 이런 뭐 구멍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헬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국과수가 일단 인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는 나온 상태입니다. 그 제가 아까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국방정보국, 미 국방정보국에서 이제 비밀로 썼던 것 중에서는 아주 애매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과연 헬기에서 이렇게 기총 사격을 할 만큼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5.18 북한군 개입설 이거를 또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되지도 않은 동영상 몇 개 겹쳐갖고 비슷한 얼굴이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보수 우익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쪽에 지만원 박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그것은 하나도 검증이 안 됐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면은 오히려 더 이 비난받을 여지만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부분은 이제 명예훼손이면은 명예가 훼손되는 사람이 특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렇게 그 광주에 내려왔다고 한 것이 그게 이제 특정한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보긴 힘들다.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해 준 것이지. 이 북한군이 내려왔으니까 당신은 무죄다라고 판결해 준 게 아니니까요. 일단 요 북한군 개입설을 일단 살펴보면은요.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32년 동안 총 7차례의 공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 이제 신군부에 의해서 이제 계엄사에서 발표한 것부터요. 이제 7차례 국방부 재조사, 뭐 검찰 조사, 뭐 여러 국방부 과거진상규명위원회 이렇게 7차례가 있었는데 단 한 차례도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그 어떤 증언이나 증거는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공식 네. 조사에서. 그러면 비공식 조사에서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네. 그 주장의 근거는 딱 그겁니다. 북한의 군부의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얼굴이 보았는데 여기 그 시위 항쟁에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라고 네. 그거를 매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제 얼굴도 검색해 보면은 북한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찾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 증거를 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심지어 이렇게 북한군 개입설은 이렇게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 중에는 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작년에 인터뷰 때 예. 그런 그 조선인민군 개입에 대한 정보 보고는 그 당시도 전혀 없었고 예. 그 뒤에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양보하고 양보한다고 해도 남한에서 활약하고 있던 간첩들 중에서 몇 명은 가서 볼 수도 있었겠죠. 그 부분은 이제 자료 보면은 그런 대목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도청에 있었던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때 독침 맞았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간첩으로 의심된다라는 사람 한 서너 명 정도 신고한 맞아요. 사례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제 기억에도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이게 간첩들이 들어와서 암약한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이야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기득권자와 당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이 발생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모두에 얘기했던 그 미국 국방 그런 이제 정보 거기에 나온 DIA 거기에서 지금 이제 광주 이 학살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군은 그 당시 이제 밀라이 학살을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더 광범위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당국이 이제 조사를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 보고에 10,000명이 넘었었거든요. 밀라이 학살은 미군이 이제 1회에 걸쳐서 500여 명 정도의 베트남 양민을 했는데 한국군은 중간 조사 결과가 10,000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더 이제 광범위하게 더 오래 일어났는데 이 광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에서 그 말씀하신 맥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국군들이 베트콩을 대했던 그 어떤 제노사이드적인 학살 정서가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됐다는 그 논문이 있어요. 제목이 정치적 학살 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해자의 학살 동기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런 그러니까 정규군대지 않습니까? 공수부대라는 건 정규군인데 정규군이 어떻게 무차별적 충동에 의해서 대량 살상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명령 체계에 따른 복종, 이데올로기 주입의 효과, 그리고 동료 집단의 압력과 집단의 수능성 요 세 가지를 꼽는데 일단 이제 명령을 우리 따랐을 뿐이다.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주입의 효과는 당시에도 베트남전 학살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은 빨갱이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빨갱이는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 논리로 정당화했었는데 그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동료 집단의 압력과 집단의 수능성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우리의 이제 어떤 군대 문화가 그대로 적용된 것인데 그 중에서 진압에 소극적이었던 사병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병들을 계속 죄악시하는 거야. 너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다들 이렇게 이 동료들처럼 그런 이제 잔인한 그런 학살에 가담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거를 같이 비교해서 그런 이제 규명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계엄군, 정규군이었는데 사실 이제 특전사는 비정규전을 위한 정규군이고요. 왜 계엄군으로 특전사를 내려보냈을까? 그죠? 현재 향토 사단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특전사를 내려보낸 건 이미 이제 충정작전이라고 진압 훈련까지 몇 개월 동안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획된 진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권력을 쿠데타 이후에 권력을 이제 쥐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반발이 있을 걸 예상하고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진압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정별로 말씀을 앞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경찰 병력이 진압을 하고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계엄이 선포가 되고 계엄이 선포가 되면
현장에 계엄군이 진출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경찰이 4명이나 4명이나 사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계엄이 이미 선포된 상황에서 진압군으로 특전사 요원들이 아마 계엄군으로 내려간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 비극의 단초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선우가 그런 이제 공수부대는 그런 진압작전 훈련도 이미 받았던 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시위대의 여러 가지 사태 전에 그걸 유발하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차량이 가서 경찰 죽이기 전에 총격이 있었고 시위대에 대한 총격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런 시위대들이 이 무기고를 탈취하기 전에 대량 발포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선후 관계들을 봐야지 이제 시위대 행위들만 연결해서 보면은 그렇죠. 오해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계엄군이 아무리 교묘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시민을 그런 식으로까지 몰아서 땡겼다, 그러니까 잡아 땡겼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팩트 체크하는 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은 있는 그대로 놓고 보죠. 이 김사복 씨, 실존 인물 김사복 씨가 택시 운전사로 하면서 이 독일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왜 나는 남겨둔 사람이 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고재열 기자가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김사복 씨는 계속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부자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접한다면은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위르겐 힌츠페터를 그냥 광주 현장에 놓고 본인은 빨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런 대목이 그런 대사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김사복 씨가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뭐 그렇게 대비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그래서 더 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시위대의 일원이 돼서 보기에는 되게 힘들 거잖아요. 네. 무섭고 예. 겁나고. 그런데 딱 그런 시선에서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한 시민에서 그런 정말 그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총칼을 들어야만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김사복 씨의 눈으로 네. 그걸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런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계엄군에 반하는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오면 간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 이야기가 아버지도 그렇게 몰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리고 이 김사복 씨 관련해서 한번 저희 후배 기자가 광주 네. 내려가서 좀 수소문 하면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제 네. 그 당시에 차량실했던 시위대 동호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들 보고 폭도라고 그러는데 김사복 씨가 나오겠소? 그러니까 당시 지금 아드님은 1984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광주의 희생자들이 폭도로 몰리던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사복 씨가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정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팩트체커. 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5.18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도 몇 개가 있었죠. 예, 5.18만큼 사실 이제 시민항쟁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거는 거의 5.18이 유일하긴 한데요. 네. 예, 부마항쟁이 예전에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87년에 이제, 예,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4.19 학생의고도 그렇고. 예, 4.19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조선말로 가면, 비록 외세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만, 동학혁명도 있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어떤 하나의 운동, 민초에서부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서 한번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회 구조를 바꿔보려고 했을 때 늘 거기에는 외세가 있었고 안에서는 군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역사가 반복돼 가는 점에서 김사복 씨가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비겁하지 말자일까요? 아니면 정정이 맞서자일까요? 저는 이제 영화에 보면 그런 대목이 왜 군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왜 네. 우리를 이만큼 죽이는지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발포자 조사 그런 것도 하지만 가해자 조사를 지금까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어떤 심리였고 그들은 왜 그렇게 총을 당길 수 있었는지 그런 조사를 안 했는데 네. 우리 역사에 보면 이런 제노사이드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 제주 4.3도 있고 네. 여순 반란 사건도 각 몇만 명씩 우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은 20만 명 가까이, 그래서 그런 집단 학살이 나타났
나타나는 거에 그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조사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이대로 그냥 어떤 뭐랄까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미움과 증오로만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 돌아가신 분들의 뜻도 그렇지 않을 거다고 보고 조금 더 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오재열 기자하고 김준일 대표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5.18의 순간 뜻을 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두 분이 먼저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고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체크에 해당하는 수준의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과거에 택시 운전사에서 주는 메시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독립군만 하더라도 좌파 독립군, 우파 독립군 역사를 제대로 좀 들여다보면 네.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그래서 광복군 출신이냐 아니면 소련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냐 팔로군 밑에서 조선의용군으로 있었던 독립운동가냐 이것이 결국은 친탁반탁으로 갈려지게 되고 독립 이후에 미국에서 놓고 봤을 때도 영어를 잘하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을 것이고 그래서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와 어떤 대립구도를 만들어냈을 것이고 늘 우리는 외세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대립구도를 가지고 안에서 다투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진 민주주의를 가지려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한 번씩은 이런 것을 감정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중국의 관리를 받던 서로 반목하던 네. 몽골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제패한 징기스칸 사례도 있으니 우리도 예. 이제 그런 외세를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예. 통합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 진검승부 추르맨 시간 고재열 기자와 그리고 김준일 팩트체커와 함께 같이 진행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